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먼저 객체 탐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원 스테이지 그리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기법을 적용한 RCNN 계열의 모델과 욜로 계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설명 이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이미지 내의 특정 객체의 존재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고양이 또는 개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내에 이 객체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또는 강아지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후에는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로컬리제이션이란 쉽게 말해서 이미지 내의 객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존재할 때 이 이미지 내의 객체가 고양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확인을 한 객체가 이미지 내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 즉 여기에 위치하는지 또는 여기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 정보를 판단하는 것을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두 기술을 통해서 바로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은 랜드마크 디텍션입니다. 랜드마크 디텍션은 이미지 내에서 특정 특징을 식별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코나 개의 눈 같은 부분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 즉 분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간단한 분류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비어있는 상태인지 또는 고양이인지 혹은 강아지인지와 같은 특정 객체의 존재를 식별하도록 훈련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정보 추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류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특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X와 Y 좌표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좌표는 0과 1 사이로 정규화되어서 모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 때 출력으로는 이 고양이 코에 X, Y 좌표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 이미지에 관심 있는 특징의 X와 Y 좌표가 주석 처리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은 훈련 과정에서 이 좌표를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은 로컬리제이션입니다. 로컬리제이션이란 위의 이미지와 같이 모델이 주어진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출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은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사각형의 좌측 상단을 S, Y로 하고 W 그리고 H의 길이만큼 이 바운딩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IOU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OU란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것으로 모델의 성능 지표는 아니지만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U는 교집합의 영역의 넓이를 합집합 영역의 넓이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IOU는 아웃풋 박스와 실제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서스티브 서치와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서스티브 서치는 이미지의 모든 가능한 위치에서 객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크기와 비율을 사용해서 객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 이미지 전체를 스캔하게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높은 검출률이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란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를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이동시키면서 객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윈도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윈도우를 이미지에 적용을 시키면 이 윈도우가 슬라이딩, 즉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윈도우를 사용해서 객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구현이 가능하고 다양한 스케일을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계산량이 많고 정확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스테이지, 투스테이지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에서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 정보를 동시에 예측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빠른 처리 속도, 대표적인 모델로는 욜로와 SSD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음은 투스테이지 디텍터인데요. 이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뉘어서 객체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전 프로포저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객체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합니다. 이 방식의 특징으로는 높은 정확도인데요. 대표적인 모델로는 RCNN, Fast RCNN, 그리고 Faster RCNN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법을 적용한 RCNN과 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NN은 객체 검출을 위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객체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RCNN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 분할입니다. 이미지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을 잠재적인 객체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셀렉티브 서치, 즉 S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통해서 객체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의 Efficient Graph Based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인접한 컴포넌트끼리 유사도를 판단해서 합칠지 분리된 채로 유지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컴포넌트 사이가 컴포넌트 내부의 차이보다 크면 분리된 채로 유지를 하고 작으면 두 컴포넌트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작은 영역끼리 병합해 가면서 더 큰 영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운딩 박스를 사각형으로 변환한 후에 이를 분류기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바운더리 박스의 클래스가 예측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non-max suppression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중복된 경계성자를 제거해서 최종 객체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RCNN은 보다 높은 정확도로 객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CNN은 여전히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분류 네트워크가 이미지의 유사한 부분을 여러 번 다시 실행하기 때문인데 전체 이미지를 통해 피처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Fast RCNN입니다. Fast RCNN은 전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재사용해서 CNN을 한 번만 통과하도록 합니다. 이때 CNN 백본은 밀지층 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각 Hypothesis Bounding Box에 대해서는 CNN 특징 볼륨에서 해당 입력 이미지 픽셀에 대응하는 특징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Fast RCNN도 여전히 상당히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셀렉티브 서치와 리전 프로포절 단계가 병목 현상, 즉 보틀넥을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이 학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Faster RCNN인데요. 이는 셀렉티브 서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색상, 질감, 크기 등의 유사성 측정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피처맵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대체되어 기계학습을 활용한 더 간단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YOLO, You Only Look Once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전체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미지에서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 정보를 동시에 예측하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YOLO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디텍트할 때 어떻게 여러 객체를 디텍트하도록 확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먼저 이미지를 입력으로 한 후 그리드로 나누고 각 그리드 타일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객체의 미드포인트가 위치하는 바운딩 박스를 출력합니다. X와 Y의 위치는 종종 0에서 1 범위로 정교화되는데 너비와 높이는 바운딩 박스가 셀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여러 셀이 동일한 객체를 감지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두 셀 모두 자기가 객체의 미드포인트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는데 두 바운딩 박스 모두 그리드 왼쪽 아래에 위치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아래에 더 좋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하이 컨피던스를 갖는 바운딩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이 IOU가 있는 해당 클래스의 모든 박스를 하이 컨피던스 박스로 제거를 합니다. 이때 하이 IOU는 선택한 컨피던스 박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셀 내에서 두 객체들의 미드포인트가 위치할 때 어떤 객체가 어떤 출력인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이를 위해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갖는 일반적인 바운딩 박스인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각 객체는 가장 유사한 앵커 박스에 할당됩니다. 유사성은 IOU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 두 객체가 있을 때 이 작은 객체인 선물 상자는 작은 앵커 박스인 앵커 1에 큰 객체인 남자는 큰 앵커 박스인 앵커 2에 할당되게 됩니다. 같은 셀에 이렇게 두 객체가 있어도 각 객체가 다른 앵커 박스에 할당되기 때문에 두 객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YOLO는 풀리 컨볼루션 구조로 RCNN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고 정확성 또한 높습니다. 출력 차원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S는 16x16 셀의 수를 나타내고 B는 셀당 예측의 수, 다음에 C는 클래스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O는 왜 O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4개의 좌표와 플러스 신뢰도를 합한 개수인데 이 4개의 좌표라는 것은 미드포인트 X와 Y, 그 다음에 넓이 W, 높이 H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신뢰도라는 것은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YOLO는 이미지를 입력해서 S/S 그리드로 나누게 되고 위치와 클래스를 병렬적으로 수행한 후 출력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탐지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다시 되짚어보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클래스를 파악하는 과정,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객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그 정확한 좌표를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 로컬리제이션, 이 두 개가 더해져서 바로 최종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객체 탐지를 할 때 각 객체에 이 빨간색 박스처럼 바운딩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존 객체 탐지 방법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방법론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그멘테이션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유용한 걸까요?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로 객체를 찾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즉 픽셀 하나하나로 객체를 탐지해서 마치 이 이미지가 있을 때 바운딩 박스는 이렇게 객체를 탐지했지만 이렇게 눕기 따듯이 이렇게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바운딩 박스 형태로 객체를 탐지하는 것보다 이미지의 구조를 조금 더 세세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더 세밀하게 객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객체 탐지를 요구하는 자율주행차나 의료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즉 분류라고 하는 것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분할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별 분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 객체를 구별할 수 없으며 이미지 픽셀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과 같이 이 사람을 각각의 객체로 분류하지 않고 한 뭉텅이, 즉 이 person이라는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 한 뭉텅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경우는 이 의미론적 분할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에 있는 각 클래스의 각 인스턴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한 픽셀 단위로 알 수 있으며 각 개인에 해당하는 섹션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자율주행이나 의료에서 객체를 탐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개별 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소라고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의 최종 목표는 모든 객체를 개별로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객체마다 모든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보트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지만 이걸 하나의 클래스로 보는 것이 아닌 보트더라도 다른 종류의 보트로 개별적으로 감지되는 분할 방법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세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픽셀을 그룹화하고 분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이 바로 게슈탈트 원리라는 것을 적용하면서인데요. 게슈탈트 원리란 인간이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한 것이고 이때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개별의 하나하나 동그라미,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 형태들이 이렇게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이고 그라데이션 색으로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정보를 총집합해서 구체적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이 게슈탈트 원리입니다. 이렇게 게슈탈트 원리를 사용해서 비슷한 것끼리는 그룹화하는 방법인 게슈탈트 그룹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컴퓨터는 그냥 선이 막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적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 이러한 원 모양이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냥 점 형태로 찍혀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게슈탈트 원리를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해서 더 큰 수준으로 연결하고 객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연속적인 패턴이나 선을 따라서 이 요소들을 그룹화하는 연속성의 원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요소들이 함께 그룹화되는 유사성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게슈탈트 원리와 그룹핑 방법을 적용해서 픽셀을 그룹화한 것입니다. 색상, 강도, 질감 등의 기준으로 픽셀을 그룹화해서 세그먼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게슈탈트 원리가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에서 수식적으로 접근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분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유사성 기준에 따라 연결된 세그먼트를 생성하게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픽셀들을 그룹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양한 유사성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색상, 질감, 히스토그램, 특징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식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fxy는 픽셀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엡실론은 유사성 기준의 임계값입니다. 그래서 점 x1, y1과 점 x2, y2는 이미지상의 두 픽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x1, y1은 첫 번째 픽셀의 좌표이고 x2, y2는 두 번째 픽셀의 좌표입니다. 함수 fxy는 픽셀의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로 픽셀의 특정 속성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y는 강도, 색상, 질감 등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사성 기준이 되는 이 엡실론은 두 픽셀이 얼마나 유사해야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지를 결정하는 임계값입니다. 이 값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값으로 유사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픽셀 좌표를 넣은 함수 값 차이의 절대값, 이 값이 작을수록 유사하다고 판단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fxy가 픽셀의 강도를 나타낸다면 엡실론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강도의 차이가 10 이하인 픽셀들만 같은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카드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카드 그림에서 분류를 할 때 그림자는 흰색 처리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검정, 흰색이 너무 명확해서 그림자도 흰색과 같은 그룹의 일부로 간주돼서 병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은 세부 분류까지는 아니고 그룹화되어서 병합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픽셀을 다 개개인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취할 정보는 취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룹화해서 객체를 보다 더 잘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앞부분까지는 고정된 수식과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는 학습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CNN으로 피처맵을 형성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해서 각 픽셀에 대한 객체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미지 분할 그리고 객체 탐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 방법에서는 이미지의 작은 부분, 즉 패치를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각 패치의 중앙 픽셀을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을 객체로 뽑았다면 이 상자에 대해 분류가 실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이미지를 패치한 이후 중앙 픽셀에 대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력할 때마다 어떤 객체가 출력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슬라이딩하면서 중앙 픽셀 값을 모두 출력해서 분할 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할 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할 맵, 즉 세그멘테이션 맵은 원래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를 갖지만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라벨을 붙여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맵은 원본 이미지에 각 픽셀의 클래스 정보를 반영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 그림을 보고 분할 맵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패치로 나누고 각 패치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 패치의 중앙 픽셀을 분류해서 해당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소 이미지에서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 패치의 중앙 픽셀을 각각 그리고 이 부분은 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모든 중앙 픽셀 라벨을 결합해서 최종 분할 맵을 만들게 되며 이 분할 맵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로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이미지는 소 라벨로, 풀의 이미지는 풀 라벨로 분할 맵에 나타납니다. 앞의 방법은 슬라이딩에서 모든 픽셀 하나하나를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원본 이미지 해상도에서 이 계산을 수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적, 계산적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엔드-투-엔드 방식을 활용한 컨볼루션 수행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픽셀 하나하나에 모두 컨볼루션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소의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분석하고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없지만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는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일 픽셀의 분할한 내용이 포함돼서 해당 객체가 무엇인지 원본 이미지의 1대1 매핑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동일해지도록 맞출 수 있냐 의문이 드실 텐데요. 바로 올바른 패딩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패딩을 0으로 해주면 검은색 배경으로 쳐져서 원본 이미지와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미러링하거나 픽셀을 복제하는 패딩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림에서 최종 맵에서는 차원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 픽셀에 대해 최대로 영향을 미치는 분류 픽셀을 아그맥스 연산으로 찾아서 최종 픽처 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진행할 때마다 본 크기와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을 진행합니다. 즉,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 패딩을 수행하는 이 과정을 컨볼루션 레이어 각각마다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K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서 필터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값을 찾고 그 패딩에서 원 이미지 사이즈로 맞춰주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FC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CN이란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다운샘플링해서 처리 중 해상도를 낮추고 마지막에는 업샘플링해서 픽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모두 이미지 사이즈와 같아지게 패딩을 하지 않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이미지를 점점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피처 맵의 볼륨이 매번 작아지게 되고 이 말은 매번 이미지를 다운샘플링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축소된 볼륨 크기를 다시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같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축소된 볼륨 크기를 다시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같아지게 만들어줌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픽셀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픽셀이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이때 보관 기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픽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합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픽셀 값을 결정하는 방법론에는 1차원 리어리스트 네이버 보관법, 선형 보관법, 그 다음에 큐빅 보관법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는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즉 양선형 보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란 픽셀 값을 평균화하여 이미지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으로 수평 그리고 수직 차원 모두에 적용되며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서도 픽셀 값을 평균화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운샘플링돼서 축소된 픽셀맵 사이즈를 4배로 늘려야 원본 이미지 사이즈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 픽셀 값들을 각 모서리에 위치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1차 보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행 방향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 10에서 20에서 중간값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 지점 3분의 1에서는 13.3, 3분의 2에서는 16.6의 값이 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보관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2차 보관인 열 방향 보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나머지 셀이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즉, 이 첫 번째 열인 10, 30, 그 다음에 중간열 13.3, 33.3, 그 다음인 16.6, 36.6, 그리고 마지막 열 20, 40, 이 사이 중간값이 계산이 되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압축된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트 필터가 있다면 인풋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시켜 차원이 축소된 컨볼브드 피처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컨볼루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3 by 3, 그리고 필터 또한 3 by 3, 스트라이드는 패딩은 1, 그래서 패딩 1 이렇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이 필터가 이렇게 첫 번째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2니까 두 칸을 넘어가서 다음 필터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 영역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이제 과정을 전부 거쳐서 컨볼루션이 수행이 됩니다. 디컨볼루션이라 함은 컨볼루션과 반대로 인풋 이미지의 차원을 고해상도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다운샘플링하여 축소된 이미지를 다시 원본 이미지 크기로 업샘플링할 때 사용합니다. 디컨볼루션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언플링입니다.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언플링은 입력값의 출력을 해당 하위 영역에 있는 모든 픽셀에 복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래처럼 2x2 인풋이 4x4로 디컨볼루션 하고 싶을 때 니어리스트 네이버 언플링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해당 영역끼리 동일한 값으로 채워져서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하위 영역의 모든 픽셀이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웃풋이 모자이크처럼 블록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d of rails 언플링입니다. 지정된 위치에 픽셀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 영역은 0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픽셀을 보시면 지정된 위치를 이 왼쪽 상단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4x4의 bed of rails 언플링 방법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결과 상단 픽셀 값만 입력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니어리스트 네이버 언플링은 모자이크처럼 블록화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bed of rails 언플링은 보다 세밀한 아웃풋을 가질 수 있지만 업샘플링된 요소는 항상 고정된 위치를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스 언플링입니다. 다운샘플링 레이어와 업샘플링 레이어가 같은 레벨끼리 한 쌍씩 이어지고 각 한 쌍씩 서로 위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공유받은 위치를 통해 고해상도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맥스 언플링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과정이 있을 때 다운샘플링 레이어에서 사용한 맥스플링 레이어의 각 맥스값 위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의 업샘플링 진행 시 그 위치에 픽셀 값을 입력해서 보관시킵니다. bed of rails 언플링에 비해서 위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관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입니다. 행렬을 사용한 방법으로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아래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웨이트 필터를 이 스파스 매트릭스로 변환시키고 인풋 이미지도 4x1으로 분해해서 이 둘을 곱해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오른쪽 두 가지 트랜스포즈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스트라이드가 1일 때 해당 방법으로 곱해서 아웃풋 픽셀 값을 계산합니다. 스트라이드가 있을 때는 인풋 원소 사이에 공백을 추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샘플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원래 차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가중치나 컨볼루션을 학습시킴으로써 업샘플링 과정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정 가장자리나 추상적인 모양을 학습해서 예측되는 모양을 올바르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넷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고해상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해상도 레벨 간에 스킵 커넥션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다운 샘플링 될 때 이미지를 축소시키면서 정보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이때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각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업샘플링 때 전달하여 손실되는 정보를 막아 더욱 자세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크 RCNN인데요. 마스크 RCNN은 기존 페스터 RCNN을 기반으로 마스크를 예측하는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미지처럼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마스크를 예측하는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해서 마스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처음에는 이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라벨만을 출력하게 되었다면 아래처럼 이 객체 마스크까지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RNN을 사용해서 이미지 객체 속에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딥러닝의 원리를 활용해서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인 GA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